결정 같은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거의 한 번쯤 찾기를 위해서 그냥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환영사를 한 것은 이제 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죠. 여기서 우리 자연 사전연맹의료영서를 쓰게 되면 거기다가 거기서 관리를 다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환영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VIP 들어온 사람들 앞에서 그냥 기념사진을 찍고 제일 회의실이 하여튼 사람들로 꽉 찼으니까 꽉 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념사진이 끝난 다음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우선 법 제도와 아울러 그동안의 경과사항을 쭉 브리핑을 해주더라고요. PPT를 이용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1년 주요 활동보고라 해가지고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정책관이라고 하는 윤태호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2018년 연명의료 결정제도 1년 시행 1년 운영경과 및 현황 그래가지고 아까 지금 우리 정수영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1만 명 정도의 작성된 인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PPT로 다 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임상 현장에서 이런 이제 고윤석 교수인데 이 양반은 울산병원에 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병원 의사로서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하시고 학교는 이제 울산대학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성과와 시사점이라 해가지고 현장에 있으니까 그 양반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분은 윤영호 교수입니다. 윤영호 교수는 뭐 하대석 교수나 윤영호 교수는 다 수금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둘째가라면 저할 정도로 좀 명성이 있는 사람이죠. 서울대 교수인데 서울대 교수 윤영호 교수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패널을 이제 좌장이 누가 됐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윤성 그 양반이 이제 좌장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로 발표한 사람은 이제 제가 소속하고 있는 각 당의 그 이혜원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시범 교육할 때에 와서 상임이사가 와서 교육을 하고 실제 작성하는 것을 실습을 했던 여자가 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이혜원 팀장인데, 그 팀장이 제일 첫 번째로 등록기관 가운데서는 이제 그 한 사람을 이제 등록기관이 한 뭐 상당히 많죠. 한 90여 개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성을 띄워가지고 등록기관의 책임자로서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이혜원 팀장께서는 상담사들의 활동을 하는데 조금 검압이라도 이런 것을 이제 가진 문제를 제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이제 최경석이라고 해서 이화여대의 저 교수가 또 여자분이신데, 그 다음에 이영하 교수, 신성식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중앙일보 기자. 여러분들 웨일다잉 하면은 중앙일보 기자 가운데 그 신성식이 그 이름보다 기자 이름보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신성식은 특별히 사전연맹의료영서 박사과정을 했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뭐 가서 연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희정 교수. 이 양반은 서울대학교 이제 사회학과 교수인데, 이분들이 이제 패널티가 돼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진지하게 좋은 포럼이었다라고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 그 원혜영 의원이 이제 여기 개회사에 나옵니다만, 이 사람의 첫 번째 인사를 하면서 뭐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웰당이라고 하는 문제를 거기서도 강조되는 것은 이 친구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한테 와서 얘기했던 거는 뭐 크게 차이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웰당이라고 하는 것이 웰빙이나 웰에이징이나 같은 말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상당히 우리 삶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한 사람이 김세현 그 국회의원, 그 사람이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대표로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 장관이 얘기한 가운데 의료기관의 75%가 죽고 있다. 의료기관에 가서 죽는 사망자 수가 75%예요. 그러면 한 22만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거의가 다 이제 병원에 가서 의료기관에서 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환영사를 했던 이윤송 말씀드린 대로 정책관장 그 사람이 환영사가 있었고, 이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운영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네들이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쭉 이건 뭐 다 이걸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배경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보람의 병원, 그 다음에 연세대병원, 이 병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쭉 이제 법까지 만드는 과정을 쭉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그다음에 법 제정 후 추진 경과 사항을 쭉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특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전연명의령서 작성한 것을 보면 9,336건이 이제 작성이 됐는데 실제로 적용은 보니까 보류한다든가, 그다음에 직접 그걸 작성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그것은 아주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거기서 이제 분석해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작성한 사람들이 전부 다 병상에 그야말로 주양자실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작성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거동이 다 와서 쓰고 하기 때문에 작성된 숫자하고 실제의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진에서 그래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0.몇 %뿐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이제 앞으로는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지금 받아놓은 거는 이제 많거든요. 받아놓은 건 많은데 그것을 실제로 쓰느냐 안 쓰느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 체계 뭐 이런 건 이제 참고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사전연명의료용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이 기관 수는 총 94개 기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총 94개 기관인데 지역 보건의료기관에는 23개,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49개,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단체가 21개,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하나. 이 공공기관은 보건소를 말하는데 국민연금, 뭐지 국민건강,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7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그래서 우리 부천만 해도 2개가 있잖아요. 남도 있고 북부 있고 그래서 2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94개가 있고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는 등록자가 1,443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119명,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191명, 비영리단체 이런 데서는 430명, 공공기관에서는 703명. 그러니까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인원이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윤리위원회에다가 표구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말인가, 이 사람이 임종인가 하는 것들을 판정하는 기관이 기구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상 기관은 3,337개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등록 기관은 사실 168개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등록률을 봐도 5.0%뿐이 안 된다. 이 등록 기관이
이제 거쳐가다가 신청을 해서 아까도 뭐 부평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거 뭐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기관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거기서는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전연명을 위해서 월별로 작성 추계를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2018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작년 몇 월 달부터 했죠? 2월 달부터 했잖아요. 2월 달부터 해서 4개월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26,477건이에요. 근데 12개월 거를 보니까 11만 5천, 아까 말씀하셨던 11만 5,259건이나 작성을 해서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금년도 2월 3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년서 2월 4일이면 만 1년 되는 날이잖아요. 1년 되는 날에 그 3일까지를 통계를 낸 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연명을 해서 연령별로 봤을 때는 70대로부터 7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등록하신 분들이 5만 194명인데 그분들이 이제 제일 많아.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제일 이제 적은 사람이 이제 30대 미만도 작성한 사람들이 502명이나 된다는 거죠. 30대 미만인데도. 그러니까 인식이 많이 이제 이런 걸 통계를 보면요. 제가 이거 통계를 쭉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 변화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변화되는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도표로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여기 그림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건 그렇고 그 다음에 연명의료 중단된 결정 이행 통보 월별 추계를 보니까 36,224건입니다. 36,224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월별로다가 이렇게 중단을 하는 결정하는 거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연명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남자가 좀 많아. 어떻게 여자보다 남자는 21,757건인데 여자는 14,467건. 사실 우리가 다녀보면 여자분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자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실제 통계상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종 과정 환자의 질환 분포 이래가지고 암이 제일 많아. 임종기라고 하는 자연사에 가까운 그런 그 노화 현상이나 이런 데서 오는 질병보다는 암이라는 게 아주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는 호흡기 곤란, 호흡기 기관지 같은 거 이런 거 그것이 이제 15.3%고 어쨌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방법별 이행 현황. 그래서 백분위를 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상당히 저조. 그래 아직은 그런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필요해지가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0.8%예요. 그리고 연명 가족 진술이 가장 많아. 가족 진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본인이 정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 의료 계획서도 많아. 요건 누가 하는 거죠? 의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환자를 다루면서 하는 거니까 이건 많더라고요. 그게 31.5%가 돼요. 그게 환자 가족이 하는 거하고 비슷해.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별 결정 방법 현황 그래가지고 의료기관별로다가 여기 쭉 나오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을까 해가지고 거기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의 그 담당자 나름대로는 공용률 지금 윤리위원회가 큰 병원만 있잖아요. 부천만 해도 여기 저 성모병원이라든가 순천향병원이나 이런 데만 있지 없는 병원이 많잖아.
아까도 통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없는 병하고 같이 간다 이거지. 윤리위원회를 그게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걸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든가 또 개인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묶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많이 좀 저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규모 의료기관의 위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실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수가. 이거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이득을 보죠. 보험금이 그만치 안 나가니까, 그만치 안 나가니까 거기서 상당히 이득을 보죠.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서 특별히 또 본 것을 보면은 20년 동안의 의료질 평가를 해볼 때 신규 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도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쭉 여기 열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국민 정보 제공, 이것도 사실 제가 그날도 거기다 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뭐 하도 많은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갖고 해서 안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현재 KBS나 SBS나 MBC 여러분들 시청하십니다만은 우회장에 대한 홍보는 없어요. 무슨 사건이 생겼어. 누가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사전연명서를 썼더라. 이래게 되면 뭔가 이제 방송에서 이래저래 말이 많아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전연명서 그래서 아이고 방송을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뭐 연속극에도 나옵니다 말이야. 드라마에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볼 때 이 제도가 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앙방송이라든가 그 매스컴에서 좀 이 외장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은 근데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뭐 KBS 방송 뭐 그런 거 할 새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네들 돈 벌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윤석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고윤석 교수가 한 얘기는 울산의대 그 서울 아산병원의 이 양반 이제 지금 심의 중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것이 아직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이 특별히 지적한 것을 보면 연령 의료에 대한 시민, 의료인, 의료기관의 인식이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의사가 있다는 거지. 예. 의사도 말이지. 그리고 연령 의료 중단 요건 및 절차가 좀 더 제도화돼 줘야 아직은 1년뿐이 안 됐는데 뭘 크게 기대하고는 그렇지만은 빨리 이게 정착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의료인 대상으로 해서 연명의료 관련 교육이 확대돼야 된다. 이 초등학교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퇴한 간호사 있잖아요. 나이가 차가지고 은퇴한 간호사. 이런 사람들을 전문직으로다가 다시 한번 이제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줘가지고 일단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써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게 되겠다.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통계를 갖다가 많이 내려고 하는 그런 등록기관 같은 데서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등록자 현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만 5,259명인데 남자가 여자가 더 많고 남자가 더 적어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하신 분들은 보니까 이 도표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말기하고 임종기라는 겁니다. 말기가 뭐고 임종기가 뭐냐 이거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의료진에서도 상당히 이게 아주 난제라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기라는 건 누가 합니까?
전문의 하나하고 담당 의사하고 두 사람이 하거든요. 그걸 판단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정한다는 게 상당히 이제 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말기를 보느냐, 어떻게 임종기를 보느냐. 그래서 의학적인 그 판단이 특별히 또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말기가 어떤 말기라고 봤던데 보니까 뭐 좀 회복이 돼가지고 말이야 1년 이상 더 다 살아. 임종기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말이야 또 살아. 이게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지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으로 제정하고 나니까 너무 이게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하는 이 헌법,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기는 뭘 가지고 말기라고 그러냐 이거지. 여기서 법으로 정한 걸 보면 제2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뿌리를 못 가요. 예,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그러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 죽어가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임종기는 뭐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 아니?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뭐가 다릅니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뭐의 느낌이 어떠세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의사들이 적용할 때도 그렇고 환자가 그렇고 또 보호자가 그렇고 말이에요. 설명을 들은 보호자도 뭐 말기라고 판단해야 되겠느냐, 임종기라고 판단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 법에는 이렇게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법에는. 그리고 의료 중단 절차 수행의 어려움이야. 그 판단이 뭐하니까. 자연히 말기와 임종기 시기를 나눠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어떻게 이걸 임종기를 봐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말기를 보느냐. 거기 문제가 이제 판단의 모호함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모호하다. 예. 그런 것이 문제라 이거죠. 그럼 우리의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거 관계없어요.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는 상담사 입장에서는 별 관계없어요. 우리가 그 뭐 말기 환자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떻게 하면 돌아가실 수 있게 잘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작성하게 하시는 것이고 웰다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삼을 건 없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를 이 사람이 들었어요. 당뇨병 환자랍니다. 당뇨병 환자인데 당뇨합병증으로 혈액투석 중인 72살의 남자가 있었는데 폐혈성 쇼크로 응급실로 그냥 119 타고 달려왔다 이게요. 근데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치료를 3차례나 받았다 이게. 3차례. 그럼 인공호흡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안 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참 3번씩은 했다 이거지. 3번째 중환자실 입실하여 투석 중에 심정지 이게 정지됨으로써 심폐소생을 했는데도 깨어나지 않아. 회복되지 않아. 그래서 140일 만에 3번째 중환자실에서 그만 돌아가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기인가요? 임종기인가요? 이거 아주 구분이 어렵다. 임종기에서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 절차를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에서만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냐 이거지. 지금 임종기라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망 환자가 연명의료 결정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 상황에서 응급 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의료법, 응급의료법, 관련법에 의해서 그 원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사 활동을 하실 때 여기 뭐 이제 다들 뭐 이제 직접 하시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뭐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하다 어디 가서 교육을 이러한 것들을 참 머릿속에 좀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셔야 웰다잉 강사로서의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연명치료 중단 길이 넓어졌다. 뭐가 넓어졌어요? 요즘 3월 달부터 적용되는 게 뭐죠? 직계 가족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손자, 손녀, 뭐 외손자, 외손녀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가 있어, 저 부산도 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돼.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지연되고 법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게 뭡니까? 배우자하고 부모, 자녀만 찬성합니다. 전에는 전체를 다 했는데 이제는 3월 달부터는 누구야? 배우자, 아내나 남편, 그 다음에 누구야? 부모,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자녀, 자기 직계, 아들, 딸. 그것만 하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 행위의 결정 요소, 의학적인 필요성, 환자의 바람, 삶의 질, 환자와 연관된 상황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교육을 시키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도 좀 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말기 임종기 판단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수준과 담당사에 따라서 임종기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화의료 및 임종의료에서의 자기결정권 행사 비율을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연명의료영서, 그 다음에 연명의료계획서, 그 다음에 사전 등록 이 단어를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AD 있습니다. AD라고 우리가 저기 뭐 연대를 땄을 때 하는 식으로 AD. 그 다음에 연명의료계획서는 폴스트라 그래. POLEST. ST. 그 다음에 사전 돌봄 계획, 그 ACP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완화 의료를 거절한 말기 환자,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을 요구를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완화 의료나 호스피스나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내용이 같은 거죠. 그리고 대학병원들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영호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윤영호 교수가 한 얘기. 이 양반은 사실 뭐 데이터도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지금 전부 외국 자료 뭐 이래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연명의료 결정법의 배경 뭐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으로 돼 있죠. 우리 그 연명의료 결정법이 이제 6장으로 돼 있는데 그 말씀드리고 연명의료 결정법의 성과와 한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0.3%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추계가 그 다음에 월별 연명의료 계획서 등록 추계를 또 보면 그건 의사들이 작성하는 거지만은 그것도 어쨌든 보면 전부 도표가 어떻습니까? 전부 증가되고 있어요.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사망자 현황. 이건 실제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런 현황을 뽑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사망자 현황. 말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의 주체. 부담이 클수록에 자기결정의 그것이 보장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분이 얘기할 때 여기 덮표나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앞으로는 아까도 우리 이거 시작할 때도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회에 웰다잉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제 뭐랄까 비중이 있다고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활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긍지와 자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인 것을 보고 됩니다. 그 다음에 열명의료 결정법의 해결 과제를 뭐 하나 둘 해가지고 쭉 이게 투표를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일일이 제가 좀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름대로 윤영호 교수대로 이 법을 시행하는데 이런 것은 이런 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범국민적인 웰다잉 문화운동 전개, 그래서 지금 우리 원혜 의원이 이런 것들 이번에 세미나 같은 포럼 같은 것도 주관을 해서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외국에는 그렇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법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정도로 이제 제출 저기 관리기관으로 보낸 거 이런 걸 좀 숫자적으로 한 겁니다. 1444명이나 했어요. 단일기관에서는 건 많은 겁니다. 뭐 보건소는 얼마나 1년 동안에 제가 한 게 150몇 그래요? 거기가 지금 많이 하셨네. 열무이잖아. 각 통에도 나가 있고 이랬으니까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한 것만 그러니까 상담사가 보조가 일단 10명이잖아요. 그래. 네. 응. 많이 한 거겠죠. 보건소 안에만 있는 게 10명이잖아. 또 동에도 있잖아. 동에도 있죠. 동에도 나가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 이제 이혜원 팀장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최경석 교수가 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9,000만 평균 게 없어요. 캐톨릭 이제 대학에서 성모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여자분이신데 그 양반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런 건 이제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책을 통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하여튼 지난 국회에서 하여튼 거기 제가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실제 우리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장하나. 네. 정말 예약합니다.